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분 동안 신년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란 단어를 11번, 개혁 8번, 수출 6번을 쓰면서 각각 강조했습니다. 또한 3대 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협치, 통합 이런 단어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죠. 자, 장 소장님 먼저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수출, 경제, 내가 직접 챙기겠다. 네. 그리고 노동,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3대 개혁, 인기 없어도 내가 꼭 해내겠다. 이 두 가지의 큰 방점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챙기니까 수출이 잘 되더라. 그리고 인기 없는 것이었지만 대통령이 꼭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니까 네. 3대 개혁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년사에는 기본적으로 여야 협치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협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중요하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상당히 험한 말들을 많이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 외교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잘 위기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수출 전략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권 교체된 지 9개월째였거든요. 2022년도 무역 적자가요 472억 달러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9개월 동안은 안 챙기셨나요? 그러니까 딱 챙긴 세부 전략은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챙겼는데 아니면은 작년에 그렇게 무역 적자가 났나요? 예. 그럼 올해부터 대통령께서 챙기시면 무역 적자 줄어들고 흑자 될까요? 세계 경제가 다 어두운데. 그렇죠. 전망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예. 메시지가 정확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 신년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3대 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출 계속 적자 행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신년사 한 번 더 하나요? 한 번 더 해요? 그거는 참 안타깝잖아요. 예. 그럼 자칫 잘못하면요. 네. 윤석열 정권 무능한 거 아니야? 음. 그 낙인이 확실하게 찍힐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약속하셨던 이 두 가지를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년사 회견 형식 대신 브리핑 룸에서 10분 동안 일방적인 발표 형식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역시 일방적인 소통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통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뭔가 호소하거나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가느냐, 이걸 더 중시해야 되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목표는 굉장히 거창하고 그 목표의 지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그런 목표에 달성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한 구체적인 상이 없다는 거예요. 강론과 세부적인 로드맵이 아쉽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97년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예. 그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직결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는 또 엇갈릴 그렇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노동개혁 문제, 사회개혁 문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노사정 대타협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 통합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달리 말하면은 저 기득권 때문에 나중에 가서 결과가 나쁘면 내 예. 책임이 아니라 기득권 책임이야라고 얘기하려고 미리 밑자락을 까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 올해 수출이 안 좋을 거라는 예. 거, 또 전 세계가 글로벌 침체에 빠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네네. 이건 다 주지의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고물가 또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힘들 거라는 것도 또한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국민들 빠지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네.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쪽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을 혁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86 운동권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노조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노조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 노조가 부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패했다고 하는데 노조가 1순위입니까? 예. 그것도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가 더 1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검찰이 더 1순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비춰질 수밖에 없냐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들의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라고 하는 걸 핑계 삼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년 사면 국민한테 예.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목표, 민생이나 수출 다 예. 중요하지만 그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예. 있어서만큼은 달성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장 소장님. 그런데요. 지금 뭐 일방적으로 신년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가 있는 와중에 또 한 보수 일간지와는 단독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 뭐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가 맞나 약간 좀 놀라서 봤어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수 패널 입장에서는 옹호를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 보는 초식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은 신년사 발표하고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설 즈음해서 한두 군데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 네. 전형적이었는데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저 오늘 아침 나온 것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조선일보 외에 다른 신문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네. 거기 보면은요 뽑아낼 말들이 정말 많아요. 네. 보니까 한동훈 장관 하나 갖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특정 언론하고만 한 것은 네. 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참모들의 결정인지 네. 아니면 대통령의 결정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수환 평론가 조선일보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언론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좀 놀랐어요, 약간 네. 보면서. 지금 소통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방적 소통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이번 신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이른바 출근길 문답이라고 하는 도어 스태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잖아요.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그 얘기도 있던데요. 네. 어린 기자들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젊은 기자들이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 해보자는 거였는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 대통령의 언론 인식인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나와 젊은 기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 기자들은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언론과 협조한다는 어휘도 좀 부적합하지 않나? 네. 부적절하죠.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도발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죠. 질문할 수 없는 기자들이 무슨 기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문했다고 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자들이나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나랑 뭔가 협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협조가 안 되면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하는 언론과 협조하지 않은 언론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협조하지 않은 언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잖아요.
협조하지 않은 언론은 예산 깎고 네. 그다음에 불이익 주고 프로그램 없애도록 만들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언론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았을 예, 거고요. 예. 안 할 거면 차라리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나랑 협조할 수 있는 언론은 조선일보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많은 언론인들도 허탈해하거나 좀 화가 많이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북 정책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 이야기는 신년사에서 없었는데 신년사하고 바로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갔단 말이죠. 북한의 수위가 요즘 도발 수위가 높은데 약간 우리 정부 쪽에서도 좀 강대강으로 좀 거친 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세간에서 그런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와서 저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차마 그런 얘기는 그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요, 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퍼부은 폭탄량보다 6.25 한국전쟁에서 퍼부은 폭탄이 더 많아요. 도발의 응징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겪은 나라고 국민이에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하고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운 게 아니잖아요. 마치 크게 소리치고 우리가 당장 공격할 것처럼 얘기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예.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크라이나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10개월 동안 27만 명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을 입에 함부로 올립니까? 더군다나 뭐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입에서 응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러니까 당장 김정은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핵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버리면 한반도는 다시 긴장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군사적 위기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한반도는 더 냉전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예. 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북한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해 왔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도발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화하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자체가 냉전 체제로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 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냉전 체제에서 우리는 좀 미끄러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 한반도가 뭔가 새로운 활로나 출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런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구상은 담대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하나도 담대하지 않아요. 예. 그냥 냉전 체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남아 있는 거는요.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것밖에 네네.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발언 네. 시간 좀 제한 좀 해주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길게 하세요, 정 소장님도. 좀 네. 길게 못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거친 언행들 나가고 있고 사실 발언 수위가 좀 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 예.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북한과 김정은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먼저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물론 잘못이겠죠. 그렇죠? 네, 연말과 연시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또한 핵무기를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라고 하면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해서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또한 화성 12호 그러한 미사일 공장 그런 데 가서 딸인 김주애랑 같이 가면서 네. 체제 결속을 노렸단 말이에요. 네. 남한에 대한 위협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부터 먼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언어 이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김성환 평론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쟁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죠.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도발도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전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국가 지도자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 하지만 전쟁을 불사하고 네. 확전을 각오하고 이런 단어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방어 이 부분 얘기하셨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두 축인데요. 하나는 그래도 북한과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의 끈이 단절되고 끊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북한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 못 하잖아요. 강력한 한미동맹 어떻게 할 건지 지렛대로 이용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철학적인 부분도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대통령이 그냥 감정상으로 시원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대로 된 준비와 보좌를 받고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텐데 그런 거 쏙 빠지고 그냥 강경한 모습만 보여가지고 김성환 평론가 같은 분들께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네. 근데 뭐 간단하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는데 하시면 저는 안될것 같아요.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에서 핵 개발하는 거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대화를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비록 그게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런 면에서 북한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대포로 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말로 다 해요. 무인기기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무인기 뭐 그것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군이 너무 어설퍼요. 이번에 난데없이 밤에 새해만 맞고 있는데 고체 로켓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체 연료 실험한다고 로켓 쐈잖아요. 네, 다들 그래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에서 나중에 발표를 한다는 게 그거예요. 보일 줄 몰랐습니다. 이 다 UFO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밤에 그 큰 로켓이 예. 올라가는데 설마 보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오늘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좀 낙탄 문제뿐만 많아가지고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비할 거면 제대로 대비하라는 말 예.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잠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집권 2년차 첫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중대선거구제 이건 뭐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집권 2년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 밝힌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선거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성 때문에 뭐 2명, 3명, 4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저 발언의 의중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잘 얘기하셨죠. 네. 소선거구제로 진영이 양극화돼가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중대선거구제 통해서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제가 구축화됐잖아요. 영남, 호남 이 지역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2명 내지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른다라는 것은 농어촌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묶어서 광역으로 해서 2명 내지 4명의 의원을 뽑고 네. 도심, 서울,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라는 건데 과연 이것을 각 정당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 만약에 영남 지역을 중대선거구제로 뽑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정당에서는 의석수의 반을 잃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만약 중대선거구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직도 여전히 주된 수권 정당인 이 현실에 지금 맞지 않은 서로 세법이 다른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을 중대선거구제로 묶어봤자 예. 잃는 의석이 2~3석밖에 안 돼요. 근데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상당 부분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민주당은 찬성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상대적으로 영남에서 표차가 덜 나고 네. 호남에서 많이 나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죠?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이전에 이거 빨리 논의해가지고 좀 확정 짓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대통령이 알고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신 건지 예.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2명씩 나오는 지역구가 있었던 그런 선거가 잠깐 있었잖아요. 네. 10대 11대 뭐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대통령이? 글쎄요, 뭐 장 수장 말씀하신 걸로 보면 대통령이 그냥 툭 던진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약부터 그러니까 지금- 있었잖아요, 이 내용. 네. 근데 중대선거구제 논의하는 건 네. 단순히 선거구제 논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닐 예. 거예요. 이거는 개헌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야 될 거고요. 아니 그 이전에 일종의 양당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선언이어야 해요. 근데 그 기득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말씀도 하셨지만 예.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요. 서울 수도권이 절반이에요. 네. 전체. 그 나머지 절반 있잖아요. 나머지 절반의 50%가 영남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50%다 다른 지역 합쳐야 영남 하나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을 중대선거구제로 만들면 영남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네. 그래서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뭐 정부의 그러니까 윤심이 저렇더라도 당내에서도 좀 불편한 기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도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간단치 그래서 간단치 않을 거예요. 예, 그거를 예. 그냥 중대선거구제만 도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같이 넣어서 네, 돌려야 네.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했을지 네. 모르겠지만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만약에 정치권이 같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개헌까지 예.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는 얘기라면 네. 한번 해볼 만한 논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만 얘기하는 논의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신인의 그 국회 진출이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냥 선거구가 광역으로 묶여버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름 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저 아는 기존 사람인데 정치인들. TV에서 봤는데 음. 이런 사람들한테 손해에 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대통령께서 화두를 꺼내셨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선거구제 제도가 개편된다라고 보기까지는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도어 스태핑 상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의 어떤 결과물 들이었는데 글쎄요 일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년 글쎄요 기자회견도 없고 좀 더 폭넓은 좀 다양한 쌍방향의 날것의 소통 국민들은 좀 염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